이게 대체 뭐요? 부끄럽지도 않소이까. 제발 한국한테 좀 배우시오. 지금 중동의 오일머니 수천 조가 중국, 일본 아닙니다. 한국으로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우디의 심장이 불타오르던 그날 믿었던 혈맹, 미국이 던진 차가운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건 너희 사정이지. 너희가 알아서 해.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갑자기 겪게 된 위기 앞에서 종잇장처럼 찢어지는 게 혈맹입니까? 그제야 사우디는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아, 돈으로 산 평화는 가짜구나.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방산 공장이 24시간 불 뿜는 나라, 주문을 쓸어 담다 못해 폭주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근데 여러분, 더 소름 돋는 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고장 미사일 몇 개, 아니요, 천만에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한국군 시스템을 통째로 심어다오. 지금 중동은 한국의 무기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방식 그 자체를 사가고 있습니다. 저원 세계를 발칵 뒤집은 한국의 위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격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의 무게가 어떤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요격했습니까? 차관님, 그게 뭡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고요? 배트리엇이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까?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저고도로 침투해서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전부 뚫렸습니다.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억지로 눌러야 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파이살 알하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안보 차관입니다. 30년간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온 사람이 전화기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파악됐습니까? 아직 정확한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브카이크 전체가 불타고 있습니다. 아브카이크만입니까? 참모의 목소리가 한층 더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쿠라이스도 피격됐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처리 시설 아브카이크와 사우디 제2의 유전 쿠라이스가 동시에 공격받은 겁니다. 대당 수만 달러에 불과한 싸구려 드론대가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최첨단 방공망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뚫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전 인원 비상 소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즉시 소집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채 올라타자마자 운전병에게 소리쳤죠. 국방부로 가시오. 최대한 빨리. 예, 차관님. 차가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에도 보고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죠. 차관님, 화재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압이 어렵습니다. 소방 인력은 충분히 투입됐습니까? 투입됐습니다만 시설 규모가 너무 큽니다. 열기가 너무 강해서 접근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최선이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의 참모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에서 촬영한 실시간 영상이 띄워져 있었는데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그 아래로 붉은 화염이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아브카이크입니까? 예, 차관님, 실시간 영상입니다. 세상에,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안보 실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처참한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됐습니까? 후티 방언으로 추정됩니다. 드론 최소 10대 이상이 동시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대요? 10대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왜 하나도 못 잡은 겁니까? 저고도로 침투했습니다. 레이더 탐지 범위 아래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뭡니까? 수십억 달러짜리 패트리엇이 싸구려 드론한테 당했다는 말 아닙니까? 참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추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였으니까요. 미국에 연락했습니까? 아직입니다. 차관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당장 연결하십시오. 워싱턴 국방부 라인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당연히 움직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사고, 그들의 훈련을 받고, 그들과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팔짱만 끼고 있을 리가 없었죠. 차관님, 워싱턴과 연결됐습니다. 여보십시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안보 차관 파이살 알 하킴입니다. 네, 차관님. 상황은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시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핵심 에너지 시설 2곳이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요?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동맹 아니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번 공격은 미국 영토나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 개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불타고 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였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차관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해요? 지금 이해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동맹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최대한 지원은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어렵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이요?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불타고 있는데 원칙 타령을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차관님.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참모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미국 측 반응이 어떻습니까? 늘 차관님? 안 온답니다. 예? 미국이 안 온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래요.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니까 안전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확신 위에서 모든 안보 정책을 세워왔는데 그게 전부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일단 복구부터 합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화재 진압에만 꼬박 12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들려온 보고에 따르면 사우디 전체 석유 생산량의 절반이 중단됐습니다. 절반입니다. 이 나라 에너지 생산의 절반이 단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거죠. 며칠 뒤 긴급 안보 전략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각 부처 수장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제는 방공체계 전면 재검토입니다. 참모진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세계 주요 방공 시스템 비교 분석 자료였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늘 거론되는 익숙한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표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잠깐, 이게 뭡니까? 예, 차관님, 이 마지막 장표 말입니다. 한국이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분석팀에서 포함시켰습니다. 검토 대상으로요. 저는 솔직히 자료를 잘못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 회의는 국가의 생존을 논하는 자리였고 보통 이런 자리에서 거론되는 나라는 언제나 정해져 있었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수십 년간 이 네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한국은 빼십시오. 우리가 논의할 수준의 국가가 아닙니다. 차관님, 그 전에 한 가지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전 위협해서 방공체계를 상시 운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365일 노출돼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을 실전이라고 가정하고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참모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매일을 실전이라고 가정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공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교리, 훈련, 운용, 정비까지 전체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가져오시오. 방공체계뿐만 아니라 국방 구조 전체를 분석한 보고서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공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세계 최강의 동맹국이 뒤에 있다고 믿었는데 정작 불이 났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위기의 순간에 진짜로 함께 버텨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시작점에 예상치 못한 이름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죠. 강대국 바로 옆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찾아온 나라. 그 나라를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브카이크의 화염이 떠올랐고 귀에는 미국 측 담당자의 목소리가 맴돌았죠. 이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안보 실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충격적인 말들을 들어왔지만 그 문장만큼 저를 뒤흔들어 놓은 말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안보 전략 분석 팀장을 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압둘라 빈 카심이었고 저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신뢰할 수 있는 참모였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차관님? 압둘라, 앉으시오. 예. 그가 자리에 앉자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마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죠. 이번 사태 이후로 모든 참모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믿고 있었던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미국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수십 년간 그 믿음 위에서 모든 안보 정책을 세워왔죠. 그런데 그게 뭐였습니까? 정작 불이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압둘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죠. 다만 누군가와 이 허탈함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차관님,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논리가 있을 겁니다. 자동 개입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게 동맹입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손 놓고 구경하는 게 동맹이란 말입니까? 그건 압둘라, 나는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차관님?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허탈함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죠. 30년간 안보 실무를 해온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몰랐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것.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 창피한 겁니다.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시려고요? 그렇습니다. 압둘라, 나는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안보 구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려고요. 당신이 그 작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미국부터 시작합시다. 우리와 미국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숫자로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일주일 안에 초안을 보고 싶습니다. 압둘라가 떠난 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압둘라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죠.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압둘라, 이 숫자가 맞습니까? 예, 차관님. 3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 총액이 이 정도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5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나라 하나의 경제 규모와 맞먹죠. 우리는 그만큼의 돈을 미국에 쏟아부으면서 그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격받았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요. 차관님, 미국의 입장에서는 압둘라, 나는 미국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항의하거나 따지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안을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을 이었죠. 우리가 착각했던 겁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보호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돈을 내면 안전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동맹이라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의 교환입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때만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안보 파트너를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압둘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압둘라,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첫째,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가? 둘째,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셋째, 그들이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물건인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을 검토해야 합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기존 동맹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나라들까지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지난번 회의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관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매일을 실전이라고 가정하고 시스템을 운용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포함시키시오. 다만 특별 대우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압둘라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차관님 요청하신 분석 보고서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오. 압둘라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존 동맹국들부터 검토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건 예상했던 바입니다. 다음은요? 러시아와 중국도 검토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무기 성능은 검증됐지만 국제 정세상 협력에 제약이 많습니다. 중국은? 압둘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원하는 것을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죠. 하지만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중국과 깊이 엮이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적 종속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가져가려 합니다.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 영향력의 확장 도구로 우리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둘라의 판단이 정확했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차관님.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검토 과정에서 한 국가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여러 기준으로 평가할수록 탈락하지 않고 남아있더군요. 저는 이미 어떤 나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왜 한국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까? 압둘라가 보고서에 해당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상시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국방 시스템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다른 이유는요? 둘째,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훈련, 운용, 정비까지 전체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물건을 사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차관님, 우리가 패트리엇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드론을 못 막은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은 있었지만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해결책까지 함께 제공하려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압둘라의 말이 일리가 있었죠. 셋째는요? 셋째, 한국은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파트너 국가에 이전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죠. 그게 진짜입니까? 무슨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조건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한국은 거래가 아니라 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국 관련 부분을 직접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웠죠.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은 없다고 봤죠.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말하는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압둘라,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이 이렇게 조건이 좋다면 왜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왜 항상 미국, 러시아, 중국만 논의됐죠? 압둘라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차관님. 우리는 강대국만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큰 나라, 힘센 나라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요? 한국 같은 나라는 애초에 검토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겁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번 일로 그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죠. 강대국 옆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찾아온 나라. 그게 한국이라면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결국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압둘라,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십시오. 다만 아직은 조심스럽게요. 우리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비공식 채널로 접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이번 검토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십시오. 미국 쪽에서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압둘라가 떠난 뒤 저는 혼자 남아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가장 강한 나라도 가장 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배신은 아니었다고요. 미국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건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안보는 호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어 나라를 지킬 수는 없는 법이죠. 우리는 보호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물건만 팔고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서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가치는 충분했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 두고 봐야겠군. 새로운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국가들과 접촉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십 건의 보고서를 검토했고 각국 담당자들과의 회의 기록을 꼼꼼히 읽어봤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파트너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압둘라를 다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죠. 차관님, 부르셨습니까? 압둘라, 앉으시오.
오늘은 좀 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가 검토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최종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 생각도 듣고 싶고 내 생각도 정리할 겸 말이오.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중국부터 합시다. 가장 많이 논의된 나라니까요.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국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죠. 압둘라 중국 측과 접촉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자마자 고위급 담당자를 보내왔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방공 시스템, 미사일, 드론, 전투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품목은 뭐든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규모와 속도 면에서 그들을 따라올 나라는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압둘라,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중국과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압둘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중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를 삽니다. 우리가 중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향권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외교적으로 중국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압둘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뭡니까? 중국은 한번 관계를 맺으면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선택을 하려 해도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둘라의 판단이 제 생각과 일치했죠. 맞습니다. 중국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 종속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중국은 제외하시는 겁니까? 완전히 제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순위에서는 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압둘라가 일본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접촉했을 때 반응이 매우 신중했습니다. 신중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쪽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제안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방위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특히 레이더 기술과 전자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기술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거부라기보다는 선을 긋는다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완제품은 팔 수 있지만 핵심 기술은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예상했던 바였지만 직접 확인하니 실망스러웠죠. 압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무기를 사서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관님.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겁니다. 무기를 사는 것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손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이 그것을 도와줄 의향이 없다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본은 너무 닫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속도 문제입니다. 속도요? 일본은 모든 결정을 매우 천천히 내립니다. 내부 검토, 의회 승인, 여론 수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들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보 문제에 그렇게 느긋하게 대응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일본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일본도 최우선 순위에서 내리겠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해 주시오. 압둘라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미국의 동의 없이는 큰 거래가 어렵습니다. 프랑스는 독자적이지만 아프리카와 유럽에 집중하고 있어서 중동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입니다. 독일은요? 독일은 기술력은 훌륭하지만 무기 수출에 대한 내부 규제가 심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수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마땅치 않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기술은 있으나 체계가 없습니다. 개별 무기는 뛰어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전체 국방 구조를 함께 설계해 줄 능력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에는 리야드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압둘라, 지금까지 검토한 나라들을 정리해 봅시다. 중국은 너무 무겁습니다. 일본은 너무 닫혀 있고요. 유럽은 너무 분산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차관님. 그럼 대체 누가 남습니까? 압둘라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준으로 검토했는데 이상하게도 탈락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나라가요. 저는 이미 그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싶었죠.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압둘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왜 한국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중국처럼 관계 전체를 가져가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자기들 방식을 따르라고 요구하지도 않고요. 한국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듣고 그에 맞춰서 제안합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직접 확인했습니까? 예, 비공식 채널로 접촉했을 때 그들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우리 측 담당자가 인상 깊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까? 한국 측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니까요. 그 말이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나라 담당자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받기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뭡니까? 둘째, 한국은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일본과 정반대죠. 어느 정도까지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공동 생산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공장을 짓고 우리 기술자들을 훈련시켜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무슨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협상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최소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둘라의 말이 일리가 있었죠. 셋째 이유는요? 셋째, 한국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차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의 국방 시스템이 다르다는 겁니까?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의 무기는 대부분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바탕으로 설계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는 실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관련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어본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훑어봤죠. 압둘라,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여러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가 늦은 겁니까? 늦었다기보다는 이제야 기회를 잡은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중동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큰 시장에는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압둘라,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압둘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규모 면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되고 국제 정치에서의 영향력도 제한적이죠. 그런데도 추천하는 겁니까? 추천이라기보다는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요. 한국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압둘라의 말을 곱씹으면서 결론을 내려야 했죠. 알겠습니다. 한국과의 접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아직은 비공식으로 유지합니다. 공식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한국 측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십시오.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사례를 조사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내부에서 이 움직임을 아는 사람을 최소화하십시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알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압둘라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선택된 나라도 아니고 가장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기준으로 검토해도 탈락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버틸 나라는 많지 않았죠.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인지 이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과의 비공식 접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압둘라를 통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이 자료 속의 한국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압둘라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압둘라가 제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재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부르셨습니까? 어서 오시오, 압둘라. 앉으시오. 오늘은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압둘라가 자리에 앉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압둘라, 이 자료 다 읽어봤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것들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압둘라, 나는 30년간 안보 실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의 국방 체계를 연구했고 세계 각국의 무기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왔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늘 미국, 러시아, 중국만 바라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는 큰 나라, 힘센 나라만 쳐다봤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애초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겠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러셨습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사에 대한 보고서였죠. 이것 좀 보시오. 한국이 방위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1970년대라고 돼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이에요? 그때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압니까? 가난한 농업 국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압둘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절박함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상시 위협에 노출돼 있었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방을 투자의 관점에서 봅니다. 돈이 있으면 무기를 사고 없으면 줄이고. 하지만 한국에게 국방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죠. 저는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체계에 관한 보고서였죠. 이것도 보시오. 한국군의 훈련 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특히 실전을 가정한 훈련이 일상화돼 있다고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압둘라, 우리 군대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압둘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대의 훈련은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장비는 최신식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루는 능력은 부족하죠.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쓸 줄 모릅니다. 아브카이크 공격 때 패트리엇이 왜 드론을 못 잡았겠습니까? 시스템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훈련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전을 전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리야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압둘라 한국 측과 접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뭐였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한국 측 담당자와 대화할 때 그들이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습니까? 보통 다른 나라 담당자들은 자기들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부터 설명합니다. 성능 수치를 나열하고 다른 나라에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자랑하죠. 그런데 한국 담당자는 달랐습니다. 먼저 우리의 위협 환경에 대해 물었어요. 위협 환경이라면 우리가 어떤 적에게 노출돼 있는지, 그 적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현재 방어 체계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게 왜 인상 깊었습니까? 그들이 진짜로 도움을 주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려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그들도 사업을 위해 온 것이겠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둘라의 말이 이해가 됐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 자신이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같은 경험이라면 한국도 한때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강대국 옆에서 상시 위협에 노출된 채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죠.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의 길을 선택했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압둘라, 한국의 자주국방 체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구축했습니까?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무기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죠. 그 다음에는요, 점차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부품이나 탄약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가 점점 규모를 키워서 전차, 전투기, 함정까지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약 40년입니다. 1970년대에 시작해서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자주국방 체계를 갖추게 됐죠. 40년이라 긴 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 방위산업이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돈으로 무기를 사들이는 것 외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압둘라, 솔직하게 말해 주시오.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장기적인 비전과 의지입니다.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좋은 파트너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고 경험을 공유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셋째는요, 절박함입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죠. 우리도 그 정도의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둘라의 말이 맞았죠. 아브카이크 공격이 그 절박함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화염이 떠올라요. 차관님, 압둘라,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땅이 불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동의합니다, 차관님. 그래서 한국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간 나라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의 K2 전차 사진이었습니다. 이 전차 성능이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이 직접 개발한 겁니까? 예, 완전한 국산입니다. 엔진, 변속기, 포탑, 전자장비까지 전부 한국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하군요. 더 놀라운 것은 개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하려 했는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했죠.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 해냈습니다. 거부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동기가 됐다고 합니다. 남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전차 사진이 아니었죠. 그것은 한 나라의 의지와 집념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압둘라 한국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합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실무진 교류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쪽 전문가들을 한국에 보내서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보게 하고 싶습니다. 보고서로 읽는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다르니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 측에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이 일을 아직 공개하지 마십시오. 내부적으로도 아는 사람을 최소화하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알면 방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압둘라가 떠난 뒤 저는 혼자 서재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다. 준비돼 있었다. 그게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크기를 자랑했고, 미국은 힘을 내세웠고, 일본은 기술을 강조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위기를 가정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비해 왔습니다.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보호에 기대어 살 수는 없었죠. 아브카이크의 화염이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을 파트너로 한국은 점점 더 분명한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나라도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니었지만 어쩌면 가장 맞는 나라일 수 있었죠.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남이 지켜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한국의 실무진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뒤 저는 다른 후보국들과의 비교 검토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선택지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고위급 참모들과 함께 최종 검토 회의를 열었습니다. 압둘라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웠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이 회의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검토해온 모든 후보국들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 담당 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중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달간 중국 측과 여러 차례 접촉했고 그들의 제안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시오.
중국이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모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접근 방식이 너무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관심을 보이자마자 엄청난 규모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방공 시스템, 미사일, 드론, 전투기, 함정까지 원하는 것은 뭐든 줄 수 있다고 했죠. 가격도 미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좋은 조건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인가?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가?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니까요?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 전체를 가져가려 합니다. 관계 전체를 가져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중국과 대규모 무기 거래를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품 공급,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외교적 자유도 제한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문제였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까? 파키스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도입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종속돼 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판 뒤에도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기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자국 인력을 파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죠.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빼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규모와 속도는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품질 문제입니다. 품질이요? 중국 무기의 성능이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뛰어난지 검증이 어렵습니다.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가 제한적이고 있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시오. 중국이 파키스탄에 수출한 전투기가 있는데 실제 운용 과정에서 엔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은 파키스탄의 정비 능력 문제라고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중국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미국이나 유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핵심 부품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규모와 속도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정치적 종속 위험이 있고 품질도 검증되지 않았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을 검토합시다. 일본 담당 참모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일본과의 접촉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은 중국과 정반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일본은 너무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우리가 방공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검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은 전혀 없었죠. 몇 주가 지나도 답변이 없어서 다시 연락했더니 내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극적인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무기 수출에 대한 내부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헌법 해석 문제도 있고 여론도 민감하죠. 그래서 해외 무기 판매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다른 이유는요? 둘째, 일본은 기술 이전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입니다. 완제품은 팔 수 있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싶다고 했더니 그들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차가워졌다니 무슨 뜻입니까? 마치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서 논의조차 어렵다고 했죠.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일관됩니다.
그들은 자국 기술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미국과도 완전한 기술 공유는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 같은 나라의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일 겁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기를 산다고 해도 결국 영원히 그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일본에서 사와야 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일본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중국과 뭐가 다릅니까? 형태만 다르지 결국 종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종속이고 일본은 기술적 종속입니다. 결과는 비슷하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속도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결정을 매우 느리게 내립니다. 작은 안건 하나에도 내부 검토, 의회 승인, 관계부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가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들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호주가 일본과 잠수함 공동 개발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간 협상을 했는데 일본의 의사결정이 너무 느려서 결국 호주가 계약을 취소했죠. 지금은 다른 나라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보 문제에 그렇게 느긋하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위협은 우리 일정에 맞춰서 오지 않으니까요. 동의합니다, 차관님. 저는 테이블을 한 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속도도 너무 느리다. 우리의 파트너로는 부적합합니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국가들을 검토합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오. 유럽 담당 참모가 나섰습니다. 차관님, 유럽 국가들은 각각 다른 특성이 있지만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체계의 부재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개별 무기나 기술에서는 뛰어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전체 국방 구조를 함께 설계해 줄 능력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영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영국은 뛰어난 전투기와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산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중요한 결정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럼 영국과 거래해도 결국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영국 무기의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미국산입니다. 미국이 수출을 막으면 영국도 우리에게 팔 수 없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좀 더 독자적입니다. 미국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관심 지역입니다. 관심 지역이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 집중합니다. 중동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죠. 우리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접촉해봤습니까? 예,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독일은요? 독일은 기술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전차와 잠수함 분야에서요. 하지만 무기 수출에 대한 내부 규제가 일본보다 더 심합니다. 더 심하다고요? 예, 독일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수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한 적이 있죠. 언론 기자 사망 사건 이후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크게 당황했죠.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독일의 여론과 정치권은 무기 수출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언제든 수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중국은 너무 무겁습니다. 일본은 너무 닫혀 있고요. 유럽은 너무 분산돼 있고 불확실합니다. 미국은 이미 경험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남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죠. 그때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말입니까? 야! 저는 압둘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문제에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평가해 보시오. 압둘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죠. 차관님, 한국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종속 위험입니다. 중국은 관계 전체를 가져가려 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접촉했을 때 그들은 먼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기들 무기를 사라고 압박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세계 패권을 노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국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죠. 우리를 종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려는 겁니다. 둘째 기준은요,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일본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기술 이전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가 원한다면 공동 생산, 심지어 기술 완전 이전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했고 폴란드에는 전차와 자주포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터키와도 방산 협력을 논의 중이고요. 한국의 기술 이전 의지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기준은요, 속도와 유연성입니다. 일본은 너무 느렸죠. 한국은 빠릅니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폴란드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폴란드는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나라에 타진했는데 한국이 가장 빠르게 반응했죠. 계약 체결부터 첫 인도까지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었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몇 년씩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만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압둘라,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모든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이 모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위험이 있었고 일본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유럽은 불확실했습니다. 미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차관님. 저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안보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수십 년간 우리를 올가맬 수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실무진을 한국에 파견하겠습니다. 그들의 시설을 직접 보고 그들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압둘라가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준비가 되는 대로 보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버틸 나라는 많지 않았죠.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인지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실무진의 보고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온 한국의 방위산업 시설, 훈련 체계, 그리고 한국 측 담당자들과의 대화 내용은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력안을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 공식적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비공식 채널로만 진행할 수는 없었거든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려면 내부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국방부 장관, 정보부 차장, 군 수뇌부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제가 무슨 안건을 가져왔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정할 안건은 차세대 방공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여러 국가들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주요국들까지. 그 결과 저는 대한민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정보부 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제대로 들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실례지만 왜 하필 한국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닌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넘기며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전 경험, 기술 이전 의지, 신속한 대응 능력, 정치적 중립성, 모든 근거를 제시했죠. 하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군 수뇌부의 한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을 하면 우리의 군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방공망의 배치 현황, 레이더 탐지 범위, 지휘 통제 체계, 이런 정보들이 한국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 그건 어떤 나라와 협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협력할 때도 우리는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한국은 지금까지 깊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우리의 안보를 맡기자는 겁니까? 정보부 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정보가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무조건 미국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니요? 한국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국방을 추구해왔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우리와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죠. 차관, 잠깐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합시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고 저는 장관과 함께 별도의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파이살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관님? 한국이라니. 왜 하필 한국인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장관님, 미국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아브카이크가 불탈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맹이 그런 겁니까? 그건 나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지 않나. 우리 안보의 근간이 미국인데 저도 미국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는 거죠.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이살, 자네 생각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한국과 손을 잡으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겠나? 그들이 가만히 있겠나?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불쾌해할 겁니다. 불쾌한 정도가 아닐 걸세. 압박이 들어올 거야. 무기 판매 제한, 정보 공유 축소, 외교적 냉대. 감당할 수 있겠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미국은 자신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가까워지면 분명히 압박이 있을 겁니다. 장관님, 저도 그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지금처럼 미국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면 다음에 또 공격받았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불타고 미국은 지켜보고 그런 상황을 또 겪고 싶으십니까? 장관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저는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처럼 중요한 결정은 처음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옳은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이살,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자네 혼자 책임져야 해. 나도 자네를 지켜줄 수 없을 걸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건가? 예, 하겠습니다. 장관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네.
내가 막지는 않겠네. 하지만 조심하게. 이 선택은 성공해도 박수 받지 못할 걸세. 조용히 묻힐 거야. 하지만 실패하면 자네 이름만 남게 될 거야. 그 각오가 돼 있나? 예,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저는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술 이전의 위험, 미국과의 관계, 정치적 부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정보부 차장이 물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굳이 지금입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불안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죠. 이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성공하면 여러분의 공이고 실패하면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 편히 결정해 주십시오. 한참의 침묵 끝에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안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죠.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선택은 박수를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실패하면 이름이 남는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내부 합의가 이루어진 뒤 저는 한국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비공식 채널이 아닌 공식 협상이었죠. 양국 실무진이 여러 차례 만났고 협력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어느 날, 저는 한국 측 수석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철이었고 한국방위사업청의 고위 관료였죠. 그는 저보다 나이가 좀 적었지만 눈빛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면담은 리야드의 제 집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했죠. 저는 그에게 차를 권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차관님.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국은 왜 우리와 협력하려 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철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차관님, 한국도 한때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상시 위협에 노출돼 있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죠.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도 미국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김영철 대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망이라기보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죠. 미국은 좋은 동맹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거든요. 김 대표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관대한 겁니까? 다른 나라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내놓지 않는데요. 관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차관님, 무기를 파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입니다. 하지만 파트너를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을 이전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강해집니다. 강한 파트너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약한 고객을 갖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이미 강대국이죠. 그들에게 다른 나라는 고객이거나 종속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과 협상해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나라는 처음입니다. 차관님, 이해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 대표님,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이십니까?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김영철 대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환호하지 않았죠.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이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부에서 반대도 있었을 테고 외부의 압박도 있을 겁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대표님, 저는 30년간 안보 실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렸죠. 쉬운 결정도 있었고 어려운 결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결정이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쉬운 결정은 대개 잘못된 결정입니다.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반면 어려운 결정은 대개 옳은 결정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번 결정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하는 겁니다. 김영철 대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양측 실무진이 밤낮으로 일했고 세부 조건들이 하나씩 정리돼 갔죠. 그리고 마침내 협정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압둘라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압둘라, 이리 와서 같이 보시오. 압둘라가 제 옆에 섰고 저는 협정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 및 생산.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땅에 생산 시설을 짓고 우리 기술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둘째, 교리 및 훈련 체계 공유. 한국군의 훈련 방식을 배우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합니다. 단순히 무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쓰는 법까지 배우는 겁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기 파트너십 구축. 이번 협력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함께 가는 겁니다. 상황이 변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국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국은 우리에게 칭찬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돼 있었죠. 우리가 묻기 전에 답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골랐죠. 한국은 가장 큰 나라도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맞는 나라입니다. 협정서 서명식은 일주일 뒤에 열렸습니다. 비공개 행사였죠. 언론에 알리지 않았고 참석자도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눈에 띄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서명식 당일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긴장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느낌이었죠. 한국 측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김영철 대표가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관님,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앞으로의 여정이 더 길 겁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대표님,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명하는 것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닙니다. 두 나라의 미래입니다.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서명식이 끝난 뒤 저는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부카이크가 불타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침묵, 미국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혼자라는 깨달음.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압둘라가 올라왔습니다. 차관님, 여기 계셨군요. 찾았습니다. 압둘라, 올라오시오. 같이 밤바람 좀 쐴시다. 압둘라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죠. 그러다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라니 무슨 후회를 말하는 겁니까? 이 선택 말입니다.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압둘라, 모든 선택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미국에 계속 의존했어도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위험이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위험을 선택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다가 버림받는 위험보다는 스스로 서다가 넘어지는 위험을 택한 겁니다. 적어도 그 실패는 우리 것이니까요.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차관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 선택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건 내 결정입니다. 누구 탓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비교했습니다.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눈을 감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따져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압둘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할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한국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말이죠. 우리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옥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름이었고 이제 우리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한국과의 협정이 체결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느 날 오전 압둘라가 급하게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차관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요? 무슨 용건입니까? 압둘라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한국 협력건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협정을 맺은 것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간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완전히 숨기기 어렵습니다. 양국 사이에 사람이 오가고 물자가 움직이면 누군가는 알아차리게 마련이죠. 아랍에미리트가 왜 관심을 갖는 겁니까?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 자주국방의 필요성, 우리가 겪은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압둘라, 아랍에미리트만 연락해 온 겁니까? 압둘라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카타르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고 쿠웨이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나라나요? 예,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왔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죠.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이렇게 빠르게 주변국들의 관심을 끌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어 합니까? 단순히 무기 구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지, 기술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라 체계를 묻고 있다는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중동 전체가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차관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랜 친구였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파이살, 솔직하게 말해줘. 한국과의 협력이 정말 그렇게 좋은 거야? 왜 물어보는 건가? 라시드? 우리도 고민이 많아서 그래. 미국에 계속 의존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건지,
자네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생각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라시드, 나는 한국을 칭찬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야. 비교하고 검증하고 계산한 결과야. 한국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파트너였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 어떤 점에서 맞았는데? 첫째, 그들은 기술을 숨기지 않아. 우리가 원하면 이전해줄 의향이 있지. 둘째, 그들은 우리를 종속시키려 하지 않아. 함께 성장하자는 거야. 셋째,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하던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없어. 하지만 불편해하는 것은 분명하지. 그래도 밀어붙인 거야? 그래,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으니까. 라시드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파이살, 자네가 대단해.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미국 눈치 보느라 망설였을 거야. 라시드, 나도 두려웠어.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옳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 면담 이후 저는 변화의 흐름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일부는 직접 한국과 접촉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연문을 다른 나라들도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고 그들의 부스 앞에는 각국 관계자들이 줄을 섰죠.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죠. 압둘라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보십시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보이는군요. 차관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선택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눈을 뜬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압둘라. 나는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야 눈을 뜬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브카이크가 불타던 그 새벽부터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김영철 대표였죠.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전시회 잘 보고 계십니까? 예,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 부스가 인기가 많더군요. 감사합니다. 사실 전화 드린 것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감사라니 무슨 감사입니까? 차관님께서 한국을 선택해 주신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큰 기회가 열린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대표님,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한국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까요. 차관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미국 대신 저희를 선택하신 것. 압박도 있으셨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김 대표님,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 선택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건 제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저희도 그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비교했다. 검증했다. 그리고 선택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을 칭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가장 맞는 파트너를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큰 나라도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준비된 나라였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결과로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선택에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카이크의 화염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조용히 서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창문을 닫고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죠.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버틸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에 저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